예, 이번 시간에 우리 세무사랑 프로의 원천징수 파트 1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천징수 개념과 사원 등록 메뉴에 대한 부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실행하시게 되면 회계관리, 부가가치세, 인사급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세무사랑 프로가 최근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화면이 좀 커지면서 좀 다양하게 좀 개선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도 제가 강의 드리면서 필요한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원천징수라는 용어로 되어 있었던 부분이 인사급여로 변경이 됐고요. 자, 근로소득, 사업, 기타, 사회보험 관련되는 탭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말정산관리, 사원관리, 일용근로, 세무신고서류, 전자신고, 기초정보관리로 근로소득 관리가 구성이 되어 있고, 사업, 기타, 사회보험은 사업소득관리, 기타소득관리, 종교인소득관리. 요즘 이제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 쪽에서 종교인소득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과 관련되는 내용 별도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세무신고서류 및 전자신고, 그 다음에 사회보험 관련해서 원투로 해서 우리 4대 보험 관련되는 부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 원천징수 관련되는 인사급여 관련되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원천징수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요. 원천징수 의무자가 그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할 때 그 원천징수에서 신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하는 제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천징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지급할 때라는 부분이죠. 그죠?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겁니다.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에 대한 부분, 원천징수 신고 시에 나오는 내용이 귀속과 지급에 대한 내용이 항상 나옵니다. 항상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귀속이 언제고 지급이 언제인지 관련되는 내용들을 항상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는 귀속과 지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관련되는 내용들이 원천징수 신고할 때는 우리 프로그램상에서는 이걸 작업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업연도 기준으로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귀속과 지급 시기라고 하는 부분을 정리를 할 때 프로그램상에서는 작업연도를 기준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 43페이지에 보시면 작업연도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인사급여의 작업연도는 재무회계의 회계연도하고 비슷한 개념으로서 인사급여 업무가 연도별로 진행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월별로 연도별로 구분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원천징수가 지급할 때라고 했죠. 귀속과 지급 시기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월별 연도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도 그 월별 연도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연도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연도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세무사랑 프로 메인 화면에 맨 위에 보시면 회사명이 있고 법인, 부가, 인사라고 해서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과세연도, 인사급여, 작업연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부분이 인사 옆에 보시면 2020이라고 되어 있죠. 요 2020이라고 하는 것이 인사급여에 대해서 2020년 작업연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020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작업연도를 우리가 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보시면 맨 위에 회사명과 법인, 부가, 인사가 있는 부분으로 커서를 이동을 하게 되면 커서 모양이 마우스 모양이 손표시로 바뀌죠. 화살표로 있다가 손표시로 바뀝니다. 이 손표시로 바뀌는
법인, 부가, 인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기수 변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원천징수 관련해서 인사급여 작업과 관련해서 2019년도로 변경하겠다라고 하면 인사급여 작업 연도만 2019로 변경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인사 관련되는 작업 연도가 2019년도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변경하고자 한다면 더블 클릭을 하셔갖고 작업 연도를 2020으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보시면 인사급여 작업 연도하고 기수 부가가치 관련 작업 연도는 변경되지 않고 인사급여만 별도로 움직이고 있죠. 자, 기수를 제가 5기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5기로 바꾸면 부가가치세 작업 연도는 2019년도로 자동으로 연동돼서 변경이 되죠. 물론 회계 기수와 부가가치세 작업 연도는 분리해서 작업을 하실 수는 있지만 회계 연도와 부가가치세 작업 연도는 거의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변경하면 동시에 움직이지만 인사급여는 완전 별개의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수나 부가가치세 작업 연도가 움직인다고 해서 인사급여 작업 연도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급여 관련되는 부분을 작업을 하실 때에는 이 작업 연도를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에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2020년 귀속 관련되는 그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 연도를 2020년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2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그 인사급여의 근로소득 관리 쪽에 사원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먼저 근로소득 원천징수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분야는 인사급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인사급여와 관련되는 부분은 근로소득, 사업, 기타 소득 관련되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근로소득과 관련되는 급여와 관련되는 부분, 퇴직과 관련되는 부분, 일용근로와 관련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보겠는데요. 자, 인사급여 업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회계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급여, 상여 등 지급 시에 원천징수 세액 계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수작업으로 우리가 급여라든가 일용급여 또는 뭐 퇴직금이라든가 사업 기타 관련되는 부분을 우리가 수작업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활용하면 굉장히 좀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사급여의 성격 특성상 매월 비슷하게 작업이 반복된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 이 프로그램과 관련되는 부분이 사원의 인사 업무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말정산 작업 시에 각종 공제사항이나 이중근로 합산 등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지급명세서 제출을 전자제출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급명세서 연말정산이 끝나고 나면 지급명세서, 일용근로 지급명세서, 사업 기타 관련되는 지급명세서 전부 다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제출해야 되는 부분들이 전부 다 전자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컴퓨터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서면으로 제출했지만 지금은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으면 거의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급여는 근로소득과 연결되는 근로소득 관리 탭과 나머지 인사급여와 관련되는 사업 기타 소득이나 이자 배당 소득 관련되는 부분을 별도의 탭으로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근로소득 쪽에서 우리 사원 등록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원 등록은 사원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그 인적 사항과 세법에 따라 소득 공제되는 인적 공제 사항, 그 다음에 국민연금 관련되는 뭐 4대 보험 관련되는 정보, 그 다음에 현 근무처 관련 사항을 미리 등록하는 직원과 관련되는 모든 정보를 미리 등록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원 등록 자료에
정보를 이렇게 필요로 하는 이유를 한번 보면 매월 급여 계산할 때 우리 간이세액표에서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 원천징수 세액 계산할 때 적용되는 부양가족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원등록에다가 등록함으로써 세액 계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보시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때 과세소득, 비과세소득, 기타 소득공제 등의 자동 계산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작성에 기초 자료를 제공을 합니다. 자, 부양가족 명세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기본공제, 추가공제 관련되는 부분 적용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 상황에서 국외 근로 제공이라든가 생산직 연장 근로 비과세 관련되는 부분, 비과세 소득을 등록할 수 있고요. 국민연금 관련되는 부분, 4대 보험 관련되는 부분 정보들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추가 사항으로 가게 되면 우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까지도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초정보에서 또 등록할 수 있는 부분이 맨 하단에 있는 16번 퇴사 연월일이라고 하는 부분, 이 정보를 통해서 중도퇴직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업무를 할 때 근속연수 계산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또 제공을 합니다. 입사 연월일부터 퇴사 연월일 정보를 비교해서 근속연수를 자동 계산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재무회계 분야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이나 법인세 분야의 퇴직급여 추계 계산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원 등록 자료 정보를 정확하게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리 교재 51페이지에 사원 등록 자료의 2월 기능입니다. 자, 이 사원 등록에 대한 정보들을 그러니까 등록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등록의 필요성을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 사원 등록을 작업 연도마다 인사급여에 대한 작업 연도마다 등록을 해야 되느냐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등록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 세무사랑 프로라고 하는 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할 이유가 좀 작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원 등록은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인사급여에 사업 기타 사회보험 탭에 보시면 데이터 관리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 마감 후 2월이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마감 후 2월이라고 하는 탭에서 내용을 선택을 하신 후에 마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마감해서 2월 연도 2021년도로 마감 버튼 F4번 마감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원들에 대한 정보가 다음 연도, 다음 작업 연도로 자동으로 2월이 돼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원 등록의 자료에 대해서 2월 기능을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계속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원 등록 입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원 등록을 보시게 되면 맨 왼쪽에 4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4번은 회사에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1년 순서대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원 등록의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기본사항, 부양가족 명세, 추가사항이라고 하는 세 가지 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원 등록은 기본사항과 부양가족 명세, 추가사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 일단 4번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직원의 회사 내부의 관리번호인 4번은 회사 내부 방침에 따라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는 외국인 번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주민등록번호는 이 사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번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내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등록을 하시면 되겠고요. 등록을 하시면 되겠고,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번호라든가 여권번호 등을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민등록번호 등록은 오른쪽에 기본사항 탭에 4번에 있는 주민구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여기에서 주민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여권번호를 선택해서 등록을 하시고 오른쪽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사항으로 갑니다. 기본사항에 입사연월일, 입사연월일은 직원이 회사에 입사한 날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하는 것으로서 급여 및 상여 퇴직금 계산의 시작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국인, 외국인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내국인, 외국인은 내국인과 외국인, 1번은 내국인, 2번은 외국인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으로 선택하는 경우에 내국인으로 선택하면 3번 외국인 국적에 KR 대한민국으로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요. 외국인으로 선택하게 되면 국적을 어느 나라 사람인지 국적과 체류 자격, 체류 자격은 비자 종류를 말합니다. 요즘 이제 중국 교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체류 자격, H2 비자냐 뭐 이런 비자 종류를 의미합니다. 그 비자 종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외국인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중국으로 제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중국 선택을 했습니다. 체류 자격 말풍선을 눌러보시면 체류 자격 외교 공무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죠? 여기에 있는 종류별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체류 자격 종류에 따라서 4대 보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체류 자격 관련되는 부분 정확하게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어쨌든 외국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 해서 내국인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민번호까지 등록을 했고요. 자, 5번 거주 구분입니다.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거주자인 경우에는 1번 거주자, 비거주자는 2번 비거주자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183일 이상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국내에 직장을 갖고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주자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주지국 코드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국외 근로 제공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국외 근로 제공과 관련해서는 0번부터 3번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1번 월 100만 원 비과세, 2번 월 300만 원 비과세, 3번 전액 비과세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의 국외 근로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그 한도에 맞춰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국외 근로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은 뒤쪽에 근로소득 설명드릴 때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일세율 적용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단일세율은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에 19% 단일세율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단일세율 적용하게 되면 간이세액표라든가 이런 걸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19%로 세액이 계산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단일세율 적용과 관련되는 부분도 뒤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고액 연봉자인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외국인 파견 근로자 여부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항공운송업이나 건설업, 전문가 기술 서비스업 등과 관련되는 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직전 과세 기간의 수익 금액이 1,500억 이상이거나 자산 규모 5천억 이상이고 파견 외국 법인에서 지급하는 근로대가 총액이 20억을 초과하는 사용 내국 법인이 파견 근로자가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대가를 파견 외국 법인에게 지급할 때 그 지급 금액의 19%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아닌 경우에는 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은 외국 법인 파견 근로자 적용되는 케이스는 거의 그러니까 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직 여부가 되겠습니다. 생산직 여부는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서 연장 야간 근로수당에 대해서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기부 직원 같은 경우에 생산직에 근무를 하고 있고
연장 근로 비과세냐 해서 광산이냐 여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광산 1여 2광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1여는 240만 원까지 한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광산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도에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 되는 규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 뒤쪽에서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직전연도 총급여라고 하는 규정이 나오는데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서 직전연도 총급여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가 적용되도록 되어 있죠.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총급여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총급여를 우리가 수동으로 입력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수동으로 입력하실 필요 없이 우리 프로그램에 사원 등록의 상단 부분에 보시면 부양가족 불러오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역화살표가 있죠. 화살표 삼각 표시가 있는데 삼각 표시 눌러보시면 SF8 직전년도 총급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 총급여 관련되는 부분 클릭하시게 되면 전년도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총급여액을 불러옵니다. 라고 해서 생산직 여부가 여인 사원의 사원 코드와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에만 불러옵니다. 자, 전년도 불러오면 4,894만 원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생산직 여부 연장 비과세 1번 여로 선택하신 다음에 자, 부양가족 불러오기에서 삼각표 눌러서 전년도 불러옵니다. 예라고 해서 불러오게 되면 4,894만 원이 불려져 오면서 전년도 총급여가 3천만 원 초과되기 때문에 연장근로 비과세가 자동으로 부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연장근로 수당에 대해서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전년도 총급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과세가 아닌 과세로 바뀌어버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 보수 원래, 건강보험 보수 월액이라든가 고용보험 적용 여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국민연금 보수 월액이나 건강보험 보수 월액을 입력을 하게 되면 매월 국민연금 납부액이나 건강보험 납부액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자동으로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무적으로는 우리 교재 54페이지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사회보험 통합 징수 포털 사이트 주소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서 우리 4대 보험 관련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되는 정보들을 그러니까 징수 내역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 내용을 반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상에서 적용되는 것과 우리 사회보험 통합 징수 포털 사이트에서 실제 납부해야 되는 금액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일치하겠지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업무상 사회보험 통합 징수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해서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회보험 통합 포털 사이트는 그러니까 세무대리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장하는 거래처에 대한 내용들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4대 보험공단에 관련되는 EDI를 가입을 하시고 세무대리인은 4대 보험 고용보험 관련되는 보험 사무 대행 기관으로 등록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퇴사 연월일이 되겠습니다. 근로관계의 종료로서 근로자의 퇴사일을 입력하면 퇴사일까지의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이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업무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 연월일을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사 연월일이 등록되어 있어야만이 그 직원에 대한 중도 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 그 다음에 퇴직소득 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송아지 직원 같은 경우에는 5월 25일 날 퇴사한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5월 25일로 등록하게 되면 5월 달까지 급여 대장에는 반영이 되지만 그 이후에는 직원이 빠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퇴사 연월일 옆에 보면 2월 여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의미냐라는 부분인데요. 앞에서 제가 사원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프로그램에서
사업 기타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탭에 데이터 관리에 마감 후 2월이라는 기능이 있었죠. 마감 후 2월이라고 하는 기능에서 마감을 하게 되면 퇴사한 직원에 대한 정보들은 2월 되지 않습니다. 2월 되지 않는데 우리 사원 등록에서 이 부분을 미리 등록을 하게 되면 2월 여부에서 여로 체크를 하시게 되면 2월 여부에서 송아지라는 직원에 대해서 여로 체크를 한 다음에 나중에 마감 후 2월 기능에서 사원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을 2월을 하게 되면 F6번에 보시면 퇴사자 포함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죠. F6번 퇴사자 포함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시면 사원 등록에 퇴사자 포함에서 포함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은 2월을 하게 되면 퇴사 직원에 대한 정보까지도 2월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팝업창에 보시면 당구장 표시에 사원 등록 퇴사자 포함 여부가 1 포함인 경우는 사원 등록 메뉴에 16년 퇴사 연월 2월 여부 값이 1여로 된 사원만 2월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퇴사 직원에 대한 정보도 2월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월 하실 때 퇴사자 포함 여부에서 포함이라고 체크를 하시고 2월을 하게 되면 퇴사 직원까지도 정보가 2월 돼서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원 등록에서 기본적인 사항, 기본 사항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 부양가족과 관련된 부양가족 명세 탭에 등록해야 되는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사원 등록에 대한 기본사항 탭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